나는 이해운, 이름은 있었지만 내 존재는 그림자보다도 희미했다. 내가 7살 되던 해, 부모님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나는 친척들의 손에 이끌려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의 집으로 오게 되었다. 그곳이 나에게는 새로운 지옥의 시작이었다. 큰아버지는 나를 본체 만체했고 큰어머니는 나를 집에 들인 것을 평생의 한처럼 여기는 듯했다. 그들에게 나는 그저 얹혀 사는 고아이자 쓸모있는 하녀에 불과했다. 새벽녘, 동이 트기도 전에 나는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찬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익숙한 일이었다. 나의 방은 집 안에서도 가장 추운 북쪽에 자리한 작은 골방이었다. 창문 하나 없는 그곳은 햇빛 한 줌 들지 않아 늘 어두컴컴했다. 나는 낡은 이불을 겨우 끌어안고 잠들었고 깨어나면 언제나 어딘가 쑤시고 아팠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부엌으로 향했다. 큰어머니가 잠에서 깰까봐 숨소리조차 조심했다. 부엌에는 언제나 설거지할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나는 찬물에 손을 담가 그릇들을 닦았다. 손가락 끝이 시리고 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나의 일과는 설거지, 빨래, 청소, 밥 짓기 등 끝도 없었다. 집안의 모든 자빌은 오롯이 나의 몫이었다.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사촌오빠 진우와 사촌 언니 민지는 내가 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다. 아침 식사 시간은 내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큰아버지, 큰어머니, 진우, 민지는 식탁에 둘러 앉아 따뜻하고 맛있는 아침 식사를 즐겼다. 고기가 올라온 날이면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다. 나는 부엌 한 구석, 차가운 마루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그들이 남긴 찬밥과 식은 반찬을 먹었다. 그들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나는 식탁 근처에도 갈 수 없었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그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삼키는 소리가 나의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들은 나의 고독과 배고픔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나는 그저 눈을 감고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었다. 입속의 찬밥은 목구멍으로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퍽퍽하고 메마른 음식은 나의 마음처럼 황량했다. 식사를 마친 그들은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방으로 들어갔다. 식탁에는 그들이 남긴 음식물 쓰레기와 뼈가 뒹굴었다. 나는 그들이 사용한 모든 그릇을 치우고 깨끗하게 닦았다. 그리고는 다시 마당으로 나갔다. 겨울 아침의 칼바람이 나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다. 나는 마당을 쓸었다. 나뭇가지에 쌓인 눈을 치우고 얼어붙은 흙을 쓸어냈다. 나의 손은 이미 빨갛게 부르트고 갈라져 있었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여느 때처럼 마당을 쓸고 있는데 나뭇가지 위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갓 태어난 듯 몸집이 작고 깃털도 제대로 나지 않았다. 찬바람에 파르르 떨고 있는 작은 생명체를 보니 마음이 아팠다. 나는 서둘러 주위를 둘러보았다. 큰어머니가 언제 나올지 몰랐다. 혹시라도 나를 발견하면 당장 일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크게 혼낼 터였다. 하지만 나는 차마 그 작은 새를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빗자루를 내려놓고 새에게 다가갔다. 새는 이미 축 늘어져 있었다. 나는 재빨리 품에 안고 있던 낡은 손수건을 꺼내 새를 감쌌다. 손수건에 쌓인 새는 나의 품 안에서 가늘게 떨렸다. 나는 새를 안고 부엌 뒤편, 아무도 모르는 구석진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낡은 상자가 하나 있었다. 나는 그 상자 안에 부드러운 천을 깔고 새를 조심스럽게 눕혔다.
그리고는 아침 식사 때 몰래 숨겨두었던 빵 조각을 꺼내 새에게 조금씩 뜯어 먹였다. 새는 힘겹게 빵 조각을 삼켰다. 나는 새의 작은 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나의 행동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큰어머니는 나를 발견하지 못했고, 나는 일을 마친 후에도 새를 돌보며 나만의 작은 비밀을 지켜냈다. 며칠 후 새는 기운을 차리고 날개를 퍼덕였다. 나는 새가 하늘로 날아가는 것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나의 마음속에도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심어지는 듯했다. 나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인 낡은 수첩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그 수첩은 어머니의 필체로 쓰인 요리 레시피와 일기가 담겨 있었다. 큰어머니는 내가 책을 읽는 것을 싫어했고, 공부하는 것조차 쓸데없는 짓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나는 밤마다 모두가 잠든 후 낡은 등잔불 아래에서 수첩을 펼쳤다. 어머니의 아름다운 글씨체로 쓰인 레시피들을 읽으며 나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그리워했다. 어머니는 단순히 요리법을 적은 것이 아니라 음식에 대한 철학과 사랑을 담아두셨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영혼을 채워주는 것이란다. 이 문구는 수첩의 첫 페이지에 쓰여 있었고 늘 나의 가슴속에 울림으로 남아 있었다. 수첩에는 어머니의 그림도 있었다. 섬세하고 아름다운 그림들로 채워진 수첩은 내게 또 다른 세상을 보여주었다. 나는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이 요리들을 만들었을까 상상하곤 했다. 수첩 속의 레시피들은 이 마을에서는 보기 힘든 독특하고 창의적인 요리들이었다. 나는 언젠가 이 요리들을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는 꿈을 키웠다. 하지만 현실은 내게 그런 사치를 허락하지 않았다. 나의 손목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요리하시다가 실수로 뜨거운 물에 데인 상처였다. 어머니는 그 상처를 보며 늘 미안해 하셨지만 내게는 그 상처가 어머니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이자 내게 숨겨진 요리 재능을 상징하는 듯했다. 나는 이따금 그 흉터를 만지작거리며 어머니를 추억했다. 세월이 흘렀지만 나의 삶은 변함없이 고달팠다. 15살이 되었을 때 나는 이미 어른 못지않은 일꾼이 되어 있었다. 큰어머니는 나를 자신의 하녀처럼 부려먹는 것에 익숙해졌고 진우와 민지는 나를 더욱 하대했다. 그들은 내가 공부하는 것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내가 읽던 어머니의 수첩을 빼앗아 불태우려 한 적도 있었다. 나는 그때마다 필사적으로 수첩을 지켜냈다. 그 수첩은 나의 유일한 희망이자 버팀목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늘 생각했다. 언젠가는 이 집을 떠날 것이다. 언젠가는 나의 힘으로 자유를 찾고 나의 꿈을 이룰 것이다. 하지만 막막했다. 세상은 넓고 나는 갈 곳 없는 고아였다. 나는 나의 미래를 상상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다. 나의 삶은 마치 끝없는 어둠의 터널을 걷는 듯했다. 빛 한 줄기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 나는 홀로 헤매고 있었다. 어느 겨울밤이었다. 밖에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격앙되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돈 문제로 싸우고 있었다. 여보, 이러다 우리 집 망하게 생겼어. 그 사업에 투자하지 말았어야 했어. 큰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시끄러워.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 어떻게든 되겠지. 큰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끊임없이 돈 문제로 다투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불안해졌다.
그들은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소문이 마을에 파다했다. 나는 그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만큼이나 돈에 대한 탐욕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마다하지 않을 사람들이었다. 며칠 후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나의 방으로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큰어머니는 내게 말했다. 혜훈아, 네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가 되었다. 나는 큰어머니의 말에 불안해졌다. 그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큰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가 사업에 큰 손해를 봐서 이제 집까지 팔아야 할 지경이다. 너는 더 이상 우리 집에서 지낼 수 없다. 너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큰아버지의 말에 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들이 나를 버리는 것이었다. 나는 갈 곳이 없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큰아버지, 큰어머니, 제가 어디로 가야 하나요? 큰어머니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다. 우리는 너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는 그저 우리에게 짐일 뿐이다. 그들의 말은 비수처럼 나의 가슴을 찔렀다. 나는 그들에게 이용당할 만큼 이용당하고 이제는 쓸모없어지자 버려지는 존재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큰어머니는 나에게 작은 보따리 하나를 던져주었다. 그 안에는 낡은 옷까지 몇 벌과 돈 몇 푼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단 한 번도 사주지 않았던 낡은 신발 한 켤레가 들어있었다. 나는 그 보따리를 받아들고 방을 나섰다. 나의 등 뒤에서는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의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나의 불행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했다. 나는 집 밖으로 나왔다. 밖은 이미 어둠이 깔려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나의 뺨을 스쳤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저 발길이 닿는 대로 걸었다. 나의 손에는 어머니의 낡은 수첩이 꼭 쥐어져 있었다. 수첩은 나의 유일한 희망이자 버팀목이었다. 나는 밤새도록 걸었다.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부서진 듯 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나의 자리를 찾을 것이다. 나의 어머니가 남겨주신 수첩 속의 레시피들을 통해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하녀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이 될 것이다. 차가운 밤 공기가 나의 뺨을 때렸다. 나는 갈 곳 없이 정처 없이 걸었다. 도시의 불빛은 저 멀리 아련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내게는 그저 닿을 수 없는 꿈처럼 느껴졌다. 배는 고팠고 몸은 피곤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어디든 이 악몽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발에는 낡은 신발이 차에 맞지도 않아 발뒤꿈치가 쓸려 피가 났다. 그래도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나를 이끌었다. 나는 한밤중에 도시에 도착했다. 높고 거대한 건물들이 나를 압도했다. 사람들은 바쁘게 오고 갔지만 누구 하나 나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철저히 혼자였다. 나는 거리를 배회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려 했지만 추위와 배고픔이 나를 괴롭혔다. 나의 손에는 어머니의 낡은 수첩이 꼭 쥐어져 있었다. 수첩은 나의 유일한 위안이자 희망이었다. 나는 수첩을 품에 안고 밤새도록 추위와 싸웠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 나는 몸을 일으켰다. 어깨는 쑤시고 머리는 어지러웠다. 나는 배를 움켜쥐었다.
며칠째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해 속이 쓰렸다. 나는 무엇이든 먹을 것을 찾아야 했다. 나는 거리를 헤매다 작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골목길 안쪽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왔다. 나는 냄새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낡고 허름한 건물에서 냄새가 났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분주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작은 식당이었다. 식당 안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하지만 식당 주인은 혼자서 모든 주문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손님들을 응대했지만 손님들은 불평불만을 쏟아냈다. 음식이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는 거야? 주인장 주문한 지 한참 됐다고. 식당 주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손님들에게 연신 사과했다. 나는 식당 주인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도와드리고 싶다. 나는 나도 모르게 식당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섰다. 식당 주인은 나를 보자마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나의 행색은 초라했고 나이는 어려 보였다. 그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해하는 듯 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주인장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제가 요리를 할 줄 압니다. 나의 말에 식당 주인은 코웃음을 쳤다. 내까짓 어린애가 뭘 할 줄 안다고 당장 나가거라. 여기는 네가 놀 곳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신이 가득했다. 나는 실망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주방 안을 흘끗 보았다. 재료들은 신선했지만 손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주방은 지저분했다. 나는 어머니의 수첩에 있는 레시피가 떠올랐다. 간단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특별한 요리였다. 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말했다. 주인장님, 제가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요리를 할 줄 압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드셔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주인장님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목소리에 식당 주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그는 지쳐 보였고 달리 방법이 없는 듯했다. 결국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좋다, 네가 그렇게 요리를 잘한다면 한번 해보거라. 하지만 쓸데없는 짓을 하면 당장 쫓아낼 것이다. 나는 주방으로 들어섰다. 주방은 정신없이 어질러져 있었지만 나의 눈에는 신선한 재료들이 보였다. 나는 재빨리 재료들을 손질하고 요리를 시작했다. 나의 손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움직였다. 칼질은 거침없었고 팬 위에서 재료들이 춤을 추듯 익어갔다. 나는 어머니의 수첩에 있는 레시피를 떠올렸다. 따뜻한 국밥. 간단하지만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는 요리였다. 나는 냄비에 물을 붓고 끓이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쌀을 씻어 넣고 채소를 썰어 넣었다. 끓어오르는 국물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풍겨왔다. 나는 양념을 넣고 간을 맞췄다. 나의 코끝에는 어머니의 냄새가 느껴지는 듯했다. 나의 요리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어머니를 기억하고 나의 꿈을 이루는 과정이었다. 국밥이 완성되자 나는 따뜻한 국밥을 그릇에 담아 식당 주인에게 건넸다. 식당 주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국밥을 받아들었다. 그는 국밥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냄새에 잠시 놀라는 듯했다. 그는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맛보았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국밥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이렇게 맛있는 국밥은 난생 처음 먹어보는군. 대체 네가 누구냐?
식당 주인은 놀란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불신이 없었다. 나는 그저 미소 지었다. 식당 주인은 내게 손님들의 주문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서둘러 국밥을 만들었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날랐다. 나의 요리는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국밥을 먹으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이 국밥은 대체 누가 만든 거야? 정말 환상적인 맛이군. 이렇게 따뜻하고 맛있는 국밥은 처음이야. 나의 요리는 식당 안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다.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손님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음식을 즐겼고 식당 주인은 연신나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다. 나의 요리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나의 재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들이 들어섰다. 나의 사촌오빠 진우와 사촌언니 민지였다. 그들은 도시 구경을 나온 듯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보자마자 눈을 휘둥그레 떴다. 내가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듯 했다. 그들은 나의 모습을 보고 코웃음을 쳤다. 아니, 혜은이 아니야. 내까짓게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설마. 여기서 하녀 노릇이라도 하는 거냐. 진우와 민지의 조롱 섞인 말에 나의 마음은 아팠지만 나는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저는 여기서 일합니다. 저는 여기서 요리를 합니다. 나의 말에 진우와 민지는 비웃으며 말했다. 네가 요리 하하하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내까짓게 뭘 할 줄 안다고 요리를 해 평생 하녀 노릇이나 하던 주제에. 그때 식당 주인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진우와 민지를 향해 말했다. 이봐요, 이 아이는 제 식당의 귀한 요리사입니다. 당신들이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오. 식당 주인의 말에 진우와 민지는 당황하는 듯했다. 그들은 식당 주인의 권위에 눌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진우와 민지에게 따뜻한 국밥을 내주었다. 그들은 마지못해 국밥을 받아들었다. 그들은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맛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들은 국밥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나의 요리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듯했다. 진우와 민지는 국밥을 다 먹고 나서 아무 말 없이 식당을 나섰다. 그들은 내게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언젠가는 그들도 나의 진심을 알아줄 거야. 식당 주인은 내게 정식으로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다.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갈 곳 없는 고아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힘으로 나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식당 주인 박 사장님의 밑에서 요리를 배웠고 나의 재능을 더욱 갈고 닦았다. 박 사장님은 내게 요리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법과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다. 그는 내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 나의 요리 실력은 날마다 향상되었다. 나는 어머니의 수첩에 있는 레시피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았고 나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요리들을 만들어냈다. 나의 요리는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식당은 언제나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사람들은 나의 요리를 맛보기 위해 긴 줄을 섰다. 나는 행복했다. 나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나의 과거를 잊지 않았다.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진우와 민지가 내게 저지른 악행을.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복수하기보다는 나의 성공으로 그들에게 나의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다. 내가 비록 고통 속에서 자랐지만
나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나는 박 사장님에게 나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나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밑에서 하녀처럼 살았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나를 버렸던 이야기. 박 사장님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는 나를 위로하며 말했다. 혜훈아, 너는 정말 강한 아이로구나.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박 사장님의 도움으로 나는 나의 꿈을 더욱 키워나갔다. 나는 나의 작은 식당을 확장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요리를 선보이고 싶었다. 나의 목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요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나의 어머니의 정신을 계승하고 싶었다. 나의 삶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는 나의 힘으로 나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다. 박 사장님의 식당에서 일하며 나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방에 매달려 요리 기술을 익혔고 손님들을 응대하며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다. 박 사장님은 내게 아낌없는 가르침을 주셨다. 그는 단순히 요리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 내가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었다. 나는 박 사장님을 진심으로 따랐고 그에게 받은 은혜를 언젠가 꼭 갚겠다고 다짐했다. 식당은 나날이 번창했다. 나의 요리는 입소문을 타고 멀리까지 퍼져나갔고 식당 앞에는 매일 긴 줄이 늘어섰다. 나는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얼굴을 볼 때마다 행복을 느꼈다. 나의 요리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영혼을 채워주는 음식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어머니의 수첩에 쓰여 있던 그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애썼다. 어느 날 박 사장님은 내게 중요한 제안을 했다. 혜훈아, 너의 요리 실력은 이미 나를 뛰어넘었다. 이제 너의 이름을 걸고 식당을 하나 더 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나는 박 사장님의 제안에 놀랐지만 동시에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나만의 식당이라니 그것은 내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었다. 나는 박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식당을 열었다. 식당의 이름은 나의 꿈을 담아 혜운의 부엌이라고 지었다. 작고 아담한 식당이었지만 나의 모든 열정과 노력이 담겨 있었다. 오픈날, 나는 박 사장님과 직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제 나는 진정으로 나의 삶의 주인이 된 것이다. 하윤의 부엌은 오픈과 동시에 큰 인기를 끌었다. 나의 요리는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식당은 매일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나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어머니의 수첩을 펼쳐보았다. 수첩 속의 레시피들을 연구하고 나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요리들을 개발했다. 나의 요리에는 나의 어린 시절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나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나의 요리에서 진심을 느꼈고 그것이 바로 혜운의 부엌이 사랑받는 이유였다. 나의 성공 소식은 옛 마을에까지 전해졌다.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진우와 민지에게도 나의 소식이 들려갔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나의 성공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지 궁금했다. 질투와 시기심에 불타오를까 아니면 뒤늦게 후회할까 나는 그들에게 복수할 생각은 없었다. 다만 내가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나의 힘으로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훤칠한 키에 깔끔한 차림의 남자였다. 그는 나를 유심히 관찰하는 듯했다. 나는 그에게서 왠지 모를 위협적인 기운을 느꼈다.
그는 식사를 마친 후 내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다. 명함에는 최대 기업 송림그룹 기획실장 김도윤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내게 송림그룹에서 주최하는 황실 미식대회, 하이에 참가해달라고 제안했다. 황실 미식대회는 전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요리대회였다. 최고의 요리사들이 모여 자신의 실력을 겨루는 꿈의 무대였다. 나는 김도윤 실장의 제안에 놀랐지만 동시에 망설였다. 나는 아직 유명한 요리사가 아니었고 큰 대회를 치를 만한 경험도 부족했다. 게다가 송림그룹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다. 이런 대기업이 주최하는 대회에 내가 참가해도 될까? 나는 박 사장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박 사장님은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혜훈아, 이것은 너에게 온 기회다. 너의 실력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마라. 박 사장님의 격려에 나는 용기를 얻었다. 나는 황실 미식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다. 나의 요리 실력을 세상에 알리고 나의 어머니의 꿈을 더 높은 곳에서 펼쳐 보일 때가 온 것이다. 황실 미식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잠시도 쉬지 않았다. 어머니의 수첩을 다시 꺼내 들고 새로운 레시피들을 연구했다. 대회를 위해 특별한 요리를 만들고 싶었다. 나의 요리에는 나의 삶과 영혼이 담겨야 했다. 나는 밤낮으로 주방에 매달려 연습했고 나의 손은 뜨거운 불과 차가운 물에 거칠어졌다. 하지만 나는 행복했다. 나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대회 날이 다가올수록 나의 마음은 더욱 긴장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유명한 요리사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감도 컸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실력을 믿었고 나의 요리에 대한 사랑을 믿었다. 나의 곁에는 박 사장님과 나의 직원들이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끊임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었다. 대회 당일, 나는 비장한 각오로 대회장으로 향했다. 대회장은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방송 카메라들이 번쩍였고 기자들은 끊임없이 사진을 찍어댔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주방으로 들어섰다. 나의 맞은편에는 유명한 요리사들이 각자의 자리에 서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자신감과 함께 약간의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첫 번째 과제는 자유요리였다. 나는 어머니의 수첩에 있는 레시피 중 하나인 추억의 약식근을 선택했다. 이 요리는 어머니가 내게 처음으로 가르쳐 주셨던 요리였다. 단순한 약식이 아니라 나의 어린 시절의 추억과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요리였다. 나는 약식을 만들면서 나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다정한 목소리가 나의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나는 약식을 만들면서 나의 모든 감각을 집중했다. 찹쌀을 불리고 대추와 밤을 다듬고 잣을 볶았다. 모든 재료들이 나의 손끝에서 생명을 얻는 듯했다. 나는 약식을 찜기에 넣고 정성껏 쪘다. 약식이 익어가는 동안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주방 가득 퍼졌다. 나는 약식을 예쁘게 담아 심사위원들에게 제출했다. 심사위원들은 나의 약식을 맛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나의 약식에서 단순한 맛을 넘어선 무언가를 느낀 듯했다. 한 심사위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약식이 아니다. 이것은 추억이다. 어머니의 사랑이다. 이 요리에서 나는 어린 시절의 따뜻한 기억을 떠올렸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나의 약식을 극찬했다. 나는 그들의 칭찬에 감격했지만 동시에 불안한 예감을 느꼈다. 너무나 완벽했던 것일까? 예상대로 나는 1차 예선을 통과했다. 나의 이름은 혜운의 부엌과 함께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언론에서는 나를 혜성처럼 나타난 신의 요리사라며 극찬했다. 나는 나의 성공에 기뻤지만
동시에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의 시선도 느껴졌다. 특히 송림그룹의 기획실장 김도윤은 내게 과도한 관심을 보였다. 그의 눈빛에는 내가 알 수 없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듯 했다. 2차 예선은 즉석 요리였다. 주어진 재료로 30분 안에 요리를 만들어야 했다. 나는 주어진 재료들을 보고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수첩에서 본 간단하지만 특별한 요리를 떠올렸다. 나는 재빨리 재료들을 손질하고 요리를 시작했다. 나의 손은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끓어오르는 기름 소리, 재료들이 어우러지는 소리, 그리고 맛있는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다. 내가 요리를 하는 동안 나의 맞은편에 있던 유명 요리사 중 한 명이 나를 유심히 지켜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대한민국 10대 요리사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박준혁 셰프였다. 그의 눈에는 나의 요리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나의 요리에만 집중했다. 나는 2차 예선도 무사히 통과했다. 나의 요리는 심사위원들에게 또다시 극찬을 받았다. 나는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 진출 소식에 나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나의 꿈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박 사장님과 직원들은 나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박 사장님은 나에게 말했다. 혜훈아, 너는 정말 대단하다. 네가 여기까지 올 줄이야. 네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나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결승전을 앞두고 나는 이상한 일들을 겪기 시작했다. 식당의 괴한이 침입하여 주방을 난장판으로 만들었고 나의 요리 재료들이 사라지는 일도 발생했다. 나는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드러났다. 누군가가 나를 방해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과연 누가 나를 방해하려 하는 걸까?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진우와 민지일까? 아니면 황실미식 대회의 다른 참가자들일까? 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했다. 나의 곁에는 박 사장님과 나의 직원들이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 애썼지만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나의 방 창문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갔다. 창문 밖에는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서성이고 있었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누구일까? 그는 내게 무엇을 하려 하는 걸까? 나의 삶은 또다시 위기에 처한 듯했다. 나는 나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이 모든 시련들을 이겨내야 했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어머니의 가르침과 나의 강한 의지로 나는 반드시 이 시련들을 극복하고 나의 꿈을 이룰 것이다. 나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치유하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었다. 결승전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불안감은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녔다. 누군가 나를 방해하고 있다는 확신은 더욱 커졌다. 주방 기구에 의도적인 흠집이 생기거나 중요한 약속 시간이 뒤바뀌는 등 사소하지만 분명한 방해 공작들이 이어졌다. 나는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식당을 지켰고 잠자리에 들 때조차 뒤척이며 한숨을 쉬었다. 박 사장님은 나의 걱정을 눈치채고 내게 경호원을 고용해 주려 했지만 나는 사양했다. 나는 나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장 신경 쓰였던 것은 김도윤 실장이었다. 그는 대회 주최 측의 실세였고 내게 과도한 관심을 보였다. 그의 눈빛은 꿰뚫어 보는 듯했고 그의 미소는 어딘가 오싹했다.
나는 그가 나의 과거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그에게 나의 약점을 흘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만약 나의 과거, 내가 하녀처럼 살았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다면 나의 명성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었다. 나는 나의 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했다. 결승전은 서울의 가장 큰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다. 무대는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고 수많은 관중들과 기자들이 빼곡하게 자리를 채웠다. 나는 주방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나는 이곳에서 나의 모든 것을 증명해야 했다. 오늘의 주제는 고향의 맛을 담은 퓨전 요리였다. 나는 이 주제를 보자마자 나의 어린 시절, 어머니의 품을 떠올렸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진정한 고향의 맛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추억과 사랑이 담긴 맛이란다. 나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나의 고향, 아니, 내가 진정으로 고향이라 여기는 곳의 맛을 표현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박 사장님의 식당에서 처음 만들었던 따뜻한 국밥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국밥이 아니었다. 나는 여기에 나만의 독특한 재료와 조리법을 더해 해운의 국밥으로 재탄생시킬 생각이었다. 나는 재료들을 살폈다. 신선한 채소와 고기, 그리고 향긋한 향신료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재료들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나의 손은 떨렸지만 이내 익숙한 움직임으로 칼질을 하고 채소를 썰어냈다. 나는 나의 모든 감각을 요리에 집중했다. 국밥에 들어갈 육수를 우려내고 밥을 짓고 고명을 만들었다.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나의 진심을 담았다. 요리를 하는 동안 나의 맞은편에 있던 박준혁 셰프가 나를 주시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내게 강한 호기심을 보이는 듯 했다. 그는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젊은 요리사님, 당신의 요리에서는 특별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당신의 요리에는 영혼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나는 그의 칭찬에 감사했지만 나의 요리에만 집중했다. 시간이 흘러 결승전이 중반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주방 전체에 정전이 되었다. 모든 불빛이 사라지고 주방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다. 환자들은 웅성거렸고 심사위원들도 당황한 듯했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꾸민 일임이 분명했다. 나는 당황하지 않으려 애썼다. 나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나의 손은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어둠 속에서도 익숙하게 재료들을 만지고 도구들을 찾아냈다. 어릴 적 큰어머니가 전기세 아깝다고 밤에도 불을 켜지 못하게 했던 경험이 오히려 내게 도움이 되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감각으로 익혔던 하녀였다. 나의 눈은 어둠에 익숙했고 나의 손은 재료들의 질감과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침착하게 남은 불씨에 의지하여 요리를 계속했다. 냄비 속에서는 육수가 끓고 있었고 나는 손의 감각에 의지하여 간을 맞췄다. 나의 코는 향신료의 미묘한 차이를 구별해냈고 나의 귀는 재료들이 익어가는 소리를 정확하게 들었다. 나는 나의 모든 감각을 총동원하여 요리를 만들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도 나의 요리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잃지 않았다. 잠시 후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주방은 다시 환하게 밝아졌다. 나는 요리를 마쳤다. 나의 해운의 국밥은 따뜻한 김을 내뿜으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국밥을 예쁘게 담아 심사위원들에게 제출했다. 심사위원들은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나의 요리를 바라보았다.
심사위원들은 나의 국밥을 맛보았다. 그들은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눈을 감고 맛을 음미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여 있었다. 한 심사위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국밥이 아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의 따뜻한 추억이다. 어머니의 품이다. 나는 이 요리에서 희망을 느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나의 국밥을 극찬했다. 나의 요리는 그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 듯했다. 나는 그들의 칭찬에 감격했지만 나의 눈은 관중석을 향했다. 그곳에는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진우와 민지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나의 성공에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눈은 흔들렸다. 그들은 내가 이렇게 성공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 김도윤 실장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나의 요리를 극찬하며 말했다. 이혜훈 셰프님, 당신은 정말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요리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섞여 있었다. 우리는 당신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고아 출신이고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밑에서 하녀처럼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모님은 도박빚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김도윤 실장의 말에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나의 과거가 만천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관중석은 술렁거렸고 기자들은 일제히 나를 향해 카메라를 들이댔다.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진우와 민지는 당황한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김도윤 실장에게 나의 과거를 흘린 것이 분명했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나의 꿈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했다.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하지만 나는 곧 정신을 차렸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나의 진심을 보여줄 것이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맞습니다. 저는 고아입니다. 저는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밑에서 하녀처럼 살았습니다. 저는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저의 과거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저의 과거는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도박빚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저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이용하고 학대했습니다. 나의 폭로의 관중석은 술렁거렸다. 기자들은 펜을 바쁘게 움직였다.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진우와 민지는 나의 폭로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들은 내가 모든 것을 폭로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이 요리 대회를 통해 저의 꿈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남겨주신 요리 정신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요리를 통해 저의 삶과 영혼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의 요리에는 저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요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의 진심 어린 고백에 관중석은 숙연해졌다.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내게 따뜻한 박수를 보냈다. 박준혁 셰프는 내게 다가와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혜훈 셰프님, 당신은 진정한 요리사입니다. 당신의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예술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김도윤 실장은 당황한 듯 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나의 폭로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는 나를 끌어내리려 했지만 오히려 나의 진심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김도윤 실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저의 과거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저의 꿈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무슨 짓을 하든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나는 황실미식 대회에서 우승했다. 나의 요리는 모든 심사위원들에게 만장일치로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 나의 이름은 대한민국 전역에 알려졌고 나는 국민 요리사라는 연계로운 칭호를 얻었다. 나의 성공은 단순히 요리 대회에서의 우승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과거를 극복하고 나의 진심을 세상에 보여준 승리였다.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진우와 민지는 나의 성공에 치를 떨었다. 그들은 내가 성공하면 자신들을 돌봐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들에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성공을 보며 후회와 질투심에 휩싸였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나의 삶에서 더 이상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고 나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것이다. 황실미식대회에서 우승한 후 나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해운의 국밥은 전국적인 명물이 되었고 나는 국민 요리사라는 연계로운 칭호를 얻었다. 언론과 방송에서는 연일 나를 주목했고 나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나의 식당 해운의 부엌은 이제 예약 없이는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유명 맛집이 되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나는 행복한 비명을 질러야 했다. 나는 나의 성공이 단순히 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직접 고르고 주방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했다. 나의 요리에는 이제 나의 과거의 아픔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은 나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나의 요리에서 따뜻한 위로와 행복을 느낀다고 말했다. 나의 성공은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그리고 진우와 민지에게는 큰 충격과 동시에 뼈아픈 후회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들은 나의 성공을 보며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을 되돌아보았을까? 나는 그들이 나의 삶에서 더 이상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내가 더 이상 그들의 손아귀에 있는 나약한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내게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나의 성공 스토리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나는 망설였다. 나의 과거를 다시 들추어내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나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나처럼 아픔을 겪는 아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나의 과거를 공개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방송국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다큐멘터리 촬영은 나의 어린 시절을 되짚어보는 여정이었다. 나는 다시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의 집을 찾아갔다. 20년 만에 다시 찾은 그곳은 낡고 허름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집 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내가 하녀처럼 살았던 기억들을 떠올렸다. 차가운 마루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밥을 먹던 모습,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끝없이 이어지던 집안일, 그리고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의 차가운 눈빛과 비난 섞인 말들, 모든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나는 카메라 앞에서 나의 과거를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부모님을 잃고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밑에서 겪었던 학대,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홀로 버텨냈던 시간들, 그리고 어머니의 낡은 수첩을 통해 요리의 꿈을 키웠던 이야기까지. 나의 이야기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아픔을 통해 얻은 교훈과 성장도 함께 이야기했다. 내가 어떻게 그 모든 시련들을 이겨내고 지금의 내가 되었는지.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자 전국은 충격에 휩싸였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내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나처럼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얻었다고 말했다. 나의 다큐멘터리는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아동학대와 고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나의 다큐멘터리는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진우와 민지에게는 치명타였다. 그들은 다큐멘터리를 통해 자신들의 악행이 만천에 공개되자 숨을 곧조차 없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외면을 받았다. 그들은 내게 연락하여 용서를 빌려 했지만 나는 그들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그들이 겪는 고통은 내가 지난 20년간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그들에게 복수하기보다는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했다. 다큐멘터리 방영 후 나는 더욱 바빠졌다. 방송 출연 요청이 쇄도했고 책 출판 제의도 끊이지 않았다. 나는 나의 이름을 건 요리책을 출판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나의 요리책은 단순한 레시피 모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이야기와 요리 철학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나의 요리책을 통해 나의 요리를 배우고 나의 삶의 지혜를 얻었다. 나는 나의 성공을 나 혼자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내게는 이 모든 성공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다. 박 사장님은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나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고 내게 끊임없이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나는 박 사장님에게 새로운 식당의 공동 운영을 제안했다. 그는 나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우리는 함께 새로운 식당을 열었다. 나의 직원들은 나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처럼 여기며 기뻐했다. 나는 그들에게 더 나은 근무 환경과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나의 가족과 같았다.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꿈을 꾸었다. 나의 식당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하나의 가족처럼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가장 중요한 사람, 나의 시어머니와 나의 과거를 함께했던 복돌이를 잊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나의 한의원 일을 도우시며 행복한 여생을 보내셨다. 나는 그녀에게 최고의 보살핌을 드렸고 그녀는 나의 자랑이자 기쁨이었다. 복돌이도 나의 곁에서 늘 나와 함께했다. 늙고 병든 몸으로 나의 곁을 지키는 복돌이를 볼 때마다 나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나는 나의 성공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다. 나처럼 아픔을 겪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나는 나의 수입의 일부를 기부하여 해운의 꿈해이라는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고아와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한 보육원과 교육시설을 설립하고 그들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나는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직접 아이들을 만났고 그들의 꿈을 응원했다. 재단을 통해 만난 아이들은 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그들은 나의 모습을 보며 희망을 얻었고 나를 롤모델로 삼았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어머니의 수첩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요리 철학과 나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들은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들의 눈에서는 희망의 빛이 반짝였다. 나는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쳤다. 그들에게 요리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아픔을 치유하고 꿈을 키우는 과정이 되었다. 나는 아이들이 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나의 재단은 수많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했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나는 나의 삶이 이제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단순히 부와 명예를 얻은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나의 어머니가 남겨주신 수첩 속의 레시피들은 이제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삶의 지침이자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다. 나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어머니의 낡은 수첩을 펼쳐보았다. 수첩 속의 글씨들은 희미해졌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은 여전히 선명하게 느껴졌다. 나는 수첩을 품에 안고 잠들었다. 나의 꿈은 이제 나 혼자만의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꿈이 되었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대한 꿈이 되었다. 나의 삶은 이제 비로소 완벽한 의미를 찾았다. 나의 삶은 황실미식대회 우승과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되었다. 해운의 부엌은 이제 단순한 식당을 넘어 하나의 브랜드이자 문화 현상이 되었다. 나는 국내외를 오가며 요리 강연을 했고 나의 요리 철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나의 이름 앞에는 늘 국민 요리사, 희망의 아이콘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나는 이 모든 영광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준 박 사장님, 그리고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낸 복돌이, 그리고 나를 사랑으로 보살펴주신 시어머니. 이 모든 이들이 있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 나는 나의 성공을 발판 삼아 사회에 더 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자 했다. 해운의 꿈 재단은 나날이 성장하여 전국 각지에 보육원과 요리 교육 시설을 설립했다. 나는 직접 아이들을 찾아가 요리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다. 아이들의 눈에서 반짝이는 꿈을 볼 때마다 나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그들은 나의 미래이자 희망이었다. 나의 개인적인 삶 또한 평온하고 행복해졌다. 나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박 사장님은 여전히 나의 든든한 멘토이자 친구였고 우리는 사업을 확장하며 더 큰 꿈을 꾸었다. 시어머니는 이제 나의 집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셨다. 그녀는 나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하셨고 내게 늘 따뜻한 조언과 사랑을 주셨다. 복돌이는 늙고 병들었지만 나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나는 복돌이를 쓰다듬으며 나의 지난 날을 추억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삶에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다. 바로 내가 황실미식대회에서 처음 만났던 송림그룹의 기획실장 김도윤이었다. 그는 나의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나를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다. 이혜운 셰프님, 제가 과거에 당신을 오해하고 당신의 아픔을 이용하여 당신을 시험하려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진심과 재능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진정 위대한 요리사입니다. 그의 사과는 진심으로 느껴졌다. 나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과거는 과거일 뿐.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김도윤 실장은 그 후로도 나를 찾아와 나의 사업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나의 재단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후원했다. 그는 이전에 차갑고 계산적이던 모습과는 달리 따뜻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나의 어린 시절 아픔을 이해해 주었고 나의 꿈을 응원해 주었다. 나는 그에게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의 마음속에 닫혀있던 문이 서서히 열리는 듯했다. 나는 김도윤 실장과 사랑에 빠졌다. 그는 나의 어두운 과거를 감싸 안아주었고 나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꿈꾸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는 나의 요리 철학을 존중했고 나의 재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다. 나의 결혼 소식은 또다시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국민 요리사 이혜운의 결혼이라니. 언론에서는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대서특필했고 사람들은 나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나는 나의 결혼식이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나의 지난 삶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랐다. 결혼식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나는 나의 결혼식을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자리로 만들고 싶었다. 나의 한의원 직원들과 재단의 아이들, 그리고 나를 지지해준 많은 사람들이 나의 결혼식에 초대되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나의 행복을 나누고 싶었다. 결혼식 전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나의 지난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부모님을 잃고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밑에서 학대받던 어린 시절.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홀로 버텨냈던 시간들. 그리고 요리를 통해 나의 꿈을 찾고 성공을 이뤄낸 모든 순간들. 나는 이 모든 과정이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아픔은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나의 시련은 나를 성장시켰다. 결혼식 당일 나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초라하고 불쌍한 고아가 아니었다. 나는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있었다. 나의 손목에 있는 작은 꽃잎 모양의 흉터는 이제 나의 삶의 훈장처럼 빛났다. 그것은 나의 과거의 아픔을 상징하는 동시에 내가 이뤄낸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듯 했다. 나는 결혼식장으로 향했다. 식장 안은 수많은 하객들로 북적였다. 나의 시선은 김도윤에게 향했다. 그는 턱시도를 입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때 나의 시야에 낯익은 얼굴들이 들어왔다.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그리고 진우와 민지였다. 그들은 하객들 사이에 섞여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행복하게 결혼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내가 자신들에게 다가오자 당황하는 듯했다.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고개를 숙였고 진우와 민지는 시선을 피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큰아버지, 큰어머니, 진우, 민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들에게는 칼날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큰어머니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혜훈아,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줄은 몰랐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함께 진심이 섞여 있는 듯했다. 큰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진우와 민지는 나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았다. 나는 그들을 용서했다. 그들에게 복수하는 대신 나의 행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복수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들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과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저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말에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진우와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나의 넓은 마음에 감동한 듯 했다. 나는 김도윤의 손을 잡고 퍼진 로드를 걸었다. 나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단했다. 나의 옆에는 박 사장님과 나의 직원들, 그리고 재단의 아이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들은 나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나의 결혼식은 감동과 축복으로 가득했다. 나는 김도윤과 함께 주례사 앞에 섰다. 주례사는 우리의 사랑을 축복해 주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나의 삶은 이제 비로소 완벽한 의미를 찾았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다. 나의 미래는 밝고 희망으로 가득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는 나의 힘으로 나의 행복을 만들어갈 것이다. 나는 나의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두 번째 봄을 맞이했다. 나의 결혼식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을 넘어 나의 지난 삶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성대한 축제였다. 김도윤과의 결혼은 내게 안정과 진정한 사랑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존중했으며 나의 재단 활동과 요리 철학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한 반쪽이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롭고 행복했다. 나는 여전히 해운의 부엌과 해운의 꿈, 재단 운영에 열정을 쏟았다. 나의 식당은 김도윤의 경영 능력이 더해져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체인점을 늘려나갔다. 나의 요리는 이제 국내를 넘어 해외로까지 진출하며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해운의 부엌은 단순한 한식당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알리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되었다. 해운의 꿈, 재단 또한 나날이 성장했다. 우리는 전국 각지에 보육원과 요리 교육 시설을 추가로 설립했고, 수많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했다. 나는 직접 아이들을 찾아가 요리를 가르치고 그들의 꿈을 응원했다. 아이들은 나의 모습을 보며 희망을 얻었고, 나를 롤모델로 삼아 자신들의 꿈을 키워나갔다. 나는 그들에게서 나의 어린 시절을 보았고, 그들이 나처럼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 나의 삶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그리고 진우와 민지는 나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고, 나는 그들의 불행에 대해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나의 행복에 집중할 뿐이었다. 나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잊지 않았다. 박 사장님은 나의 영원한 스승이자 가족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사업을 키워나갔다. 시어머니는 이제 나의 곁에서 평화로운 여생을 보내셨다. 그녀는 나의 행복을 누구보다 기뻐하셨고, 나는 그녀에게 최고의 보살핌을 드렸다. 늙고 병들었지만 여전히 나의 곁을 지키는 복돌이는 나의 유일한 벗이자 가족이었다. 나는 복돌이를 쓰다듬으며 나의 지난 날을 추억하곤 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나는 이제 중년의 여인이 되었다. 나의 손은 주름지고 거칠어졌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하고 열정으로 가득했다. 김도윤과 나는 슬에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두었다. 아이들은 밝고 건강하게 자랐고, 나는 그들에게 나의 모든 사랑을 주었다. 나의 아이들은 나의 삶의 가장 큰 선물이었다. 어느 날, 나는 나의 어머니의 낡은 수첩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다.
수첩 속의 글씨들은 이제 더욱 희미해졌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요리 철학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나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어머니의 꿈,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꿈을 이뤄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아이들은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들의 눈에서는 호기심과 존경심이 반짝였다. 나의 아이들은 나의 요리 재능을 물려받았다. 그들은 주방에서 나와 함께 요리하는 것을 즐겼고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는 데 열정을 보였다. 나는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수첩을 물려주었다. 그 수첩은 이제 단순한 레시피 모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이자 나의 꿈과 희망을 상징하는 소중한 유산이 되었다. 나는 아이들이 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나의 삶이 이제 진정한 두 번째 봄을 맞이했다고 생각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었고 나의 삶은 사랑과 행복, 그리고 의미로 가득 찼다. 나는 내가 걸어온 길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의 시련은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나의 아픔은 나를 성장시켰다. 에필로그 영원히 이어질 이야기.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이혜운의 이름은 단순한 요리사의 이름을 넘어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세운 해운의 꿈. 재단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 수백만 명의 소외된 아이들에게 교육과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대한 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재단을 통해 배출된 수많은 인재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며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그들은 이혜운이 심어준 음식은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을 채워준다는 철학을 삶의 지표로 삼았습니다. 이혜운이 시작한 해운의 부엌 체인점은 이제 전 세계 50여 개국에 지점을 둔 글로벌 한식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요리는 단순한 미식 경험을 넘어 따뜻한 위로와 행복을 전하는 영혼의 음식으로 불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붙은 요리책은 대대로 필독서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와 요리의 영감을 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이혜운은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딴 대규모 요리학교의 개교식에 참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수많은 학생들이 그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변함없이 그녀를 사랑하는 남편 김도윤과 그녀의 뒤를 이어 요리와 재단 활동에 헌신하는 자녀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있던 작은 꼬집 모양의 흉터는 이제 그녀의 삶의 모든 영광과 아픔을 담은 아름다운 흔적이 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개교식 연단에 오른 이혜운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록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지만 여전히 따뜻하고 단호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저는 어릴 적 하녀처럼 살았습니다. 굶주림과 외로움 속에서 저는 늘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사랑을 갈망했습니다. 저에게 요리는 단순한 생존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저희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관중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수많은 얼굴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그녀의 재단을 통해 성장한 아이들, 그녀의 요리를 배우고 싶어 찾아온 전 세계의 젊은이들, 그리고 그녀의 삶에 감동받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그 시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요리의 재능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가진 작은 재능과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혜훈은 연설을 마쳤습니다. 장내는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연단에서 내려와 자신의 아이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마당에 심겨진 작은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가장 아끼는 작은 붉은 고추나무가 심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추나무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멀리 푸른 하늘을 향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이 고추나무와 같았습니다. 작은 씨앗에서 시작하여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맛과 희망을 전하는 나무로 성장한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 숨 쉴 것이다. 그녀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부와 명예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희망, 그리고 끊임없이 샘솟는 선한 영향력이었다. 이혜훈의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세대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었다. 여러분, 이혜훈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나요? 이혜훈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시련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만약 여러분에게도 이혜훈처럼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 그것으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